책 읽어주는 남자 장발장의 너 책 읽고 싶니?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장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에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나혜정입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인 책입니다. 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은 손절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대중하게 알리는 연예인분들도 계시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담센터 오시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박수홍 씨 하고 관련된 이슈라던가 사실 이런 가족 문제는 늘상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연예인분들 또는 정치인분들의 가족도 계속 언급이 되기도 하죠. 맞아요. 대통령 영부인 문제도 계속 거론이 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어떤 유명인, 공인의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죠. 우리가 사실 가장 가족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 가장 친밀하고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위안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가족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는 가족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 네. 그거 오묘한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대상 자체가 늘 나랑 붙어있기도 하고 늘 간섭하기도 하고 늘 나를 위로해주기도 하니까 단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대상들이 같아요. 네, 양가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키죠. 맞아요. 너무 사랑하다가도 너무 밉기도 하다가도 꼴보기 싫고 정말 꼴보기 싫다가도 이렇게 뭔가죠.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네, 서로 되게 굉장히 의존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또 꼴보기 싫기도 하고. 꼴보기 싫은데 놓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힘들죠. 이 책에서는 에피소드가 조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우리 흔하게 일어나는 일상 에피소드인데 웃지 못하거나 또는 그 내용들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것들을 좀 제가 추려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 사례들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주제가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는 가족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나.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했을까? 두 번째 주제. 뼈 때리는 주제네요. 진짜 엄마 나 사랑한 거 맞아? 세 번째로 가족의 비밀. 첫 번째로 가족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나. 여기서 에피소드가 나와요. 엄마가 회사를 갔다가 오면은 핸드백을 내려놓고 또 갈아입지 않고 아이한테 와. 나에게 다가와. 내 공부 먼저 챙겨. 근데 이제 그것의 전제는 엄마 말로는 네가 네 걸 제대로 못 챙기니까 엄마가 다 해주는 거야. 더 못할 거란 전제가 있는데 그렇게 아이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보니까 엄마는 너무 빠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연령에 내가 그걸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연령에는 충분히 내 친구들도 보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연령이고 그렇게 느릴 수 있는데 엄마 마음이 급했던 상황을 성인이 돼서 엄마 상황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시점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엄마가 미리 다 해주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주도성에 따라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의 수준에 맞춰서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뭐든지 진로도 엄마가, 남자친구도 엄마가, 여행 계획도 엄마가 다 지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 뭐가 있냐면 다 널 위해서야. 그 말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네요. 묶여있게 만드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는 굉장히 강렬한 내가 있는데 의식적으로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다니까 엄마 말이 듣다 보니까 나는 굉장히 수동적이 되고 내 욕구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두려움이 앞서요. 왜냐면 엄마가 다 해주셨거든요. 그러네요. 이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점은 워딩이 하나 있어요. 문제는 난 이제 30이 다 되었다. 30이 다 됐다. 네, 아직 늦지 않은 나이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좀 슬펐어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형제 관계인데 형이 굉장히 요란한 사춘기를 보냈어요. 막 경찰에 불려가고 막 가출도 하고
그런데 나는 딸 같은 아들이야.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잘 성실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형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만은 내 원하는 대로 좀 커져, 바르게 자라줘, 이 메시지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힘들 때는 엄마 옆에 있어줬고, 엄마가 바라는데 성적이 나와서 엄마가 극성으로 유학을 보내서, 유학을 보내주었을 때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막상 간 곳이 미국의 한 복판이었고, 거기가 인종차별이나 문제가 좀 많은 동네로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파벌 싸움이나 인종차별이 많으니까 그 동네에서 영어도 서툴었던 내가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시간을 버티다가도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사실은 엄마 나 한국 집에 가고 싶어, 나 외로워, 힘들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엄마한테 엄마 나 너무 잘 지내, 나 너무 괜찮아, 나 여기서 적응도 잘하고 학교에서 점수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 끊고 나면 이불 뒤집어 쓰고 우는 장면들이 이제 있고, 거기서 적응을 그렇게 한 거예요. 무조건 좀 버틴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아이가 남자이기 때문에 네. 부모가 바라는 남성성 있잖아요. 거기서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자라는 게 진취적이고 잘 인내하고 감정이 있어도 그걸 잘 억누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냈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는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표현했을 때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본인이 부담스러워해서 말하지 못하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자기 감정을 딱 감추는 사람으로 이제 고착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로는 무기력하고 내가 망가지고 있고, 내가 타인과 의사소통을 솔직하게 못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기도 힘든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 연애하거나 내가 뭔가 담아줘야겠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선택하기가 어려워,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못 지내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저는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렇게 온순한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감정을 가끔이라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네. 표정이 안 좋거나 그럴 때, 표정이 안 좋고 말을 안 하더라도 그 마음을 읽어주려고 놓치지 않으시려고 애쓰면 좋겠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들께서는 너 이러니까 이렇구나, 너 이래서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좀 알아주신다거나, 그럴 때는 엄마가 먼저 원하는 게 있더라도 아이 마음을 좀 들어주고 넘어간다거나, 사춘기 때 애들이 반항하는 것에 대해서 네. 어머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얘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더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내담자로 오실 때 얘가 갑자기 우울하다 그래요. 갑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가 됐어요. 친구들이랑 지내는 게 힘들다고 하고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얘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 봐요. 아니요, 대부분 보면은 집에서 엄마가 내 마음을 들어줄 기회가 없거나, 얘기했을 때도 엄마가 그걸 간과했을 때, 온순한 아이들은 친구들이랑도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사인이네요. 갑자기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건 하나의 사인, 신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더 늦지 않게. 그 신호를 잘 캐치하셔서 상담실에 오시거나 아니면 변화를 주시거나 하는 경우는 더 빨리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겠네요. 이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 너 예전엔 안 그랬잖아, 예전으로 돌아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온순했던 때로 돌아가.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래? 네, 안 그랬는데 왜 그래? 네. 왜 그러는지, 왜 바뀐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그런 관심은 없고 평가죠. 이때의 모습과 이때의 모습을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었는데 그럼 이건 너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본인 모습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얘기할 곳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사실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 욕구지만, 아이 욕구를 좀 들여다보고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저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런 사인을 보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그 교육자 집안에서 저희 친척이 쫙 그 할아버지부터 막 선생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도 교육자 맞아요. 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하고 도덕적인 관점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 시절 중에 제가 한번 폭발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 중고등학교 때도 별다른 사춘기 없이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그때 항상 저는 무기력했던 것 같거든요. 중학교 시절 특히 조금 제가 무기력감을 갖고 살다가 그때부터 뭔가 좀 자기계발서 같은 걸 막 내 마음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해서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시점도 그때예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때는 뭔가 액션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교육받기로는 쓰레기를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고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쓰레기를 막 길거리에 막 버리고 이거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있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막 이렇게. 그래서 했던 방법이 그러니까 뭐 내 안에 있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깨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심리학 공부해 보니까 심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론 중에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래야만 한다, 뭐 당위적 사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고들이 자꾸 자동적으로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을 반대된 행동들을 막 했어요. 돈을 길거리에다 던지고 궁전을. 혹시 그런 행동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그런 생각이 화가 많이 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못 배웠나 정신 나갔나? 못 배웠나 그러기도 하고 네. 좀 공공규칙을 좀 잘 안 지키는구나 이 정도로 그렇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쟤 왜 저래 이런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변하니까 쓰레기 안 버리던 학생이 쓰레기 막 버리고 막 지각도 막 하고 또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막 누가 들으라고 막 노래를 막 크게 부르고 막 그게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바로 고3 시절. 야 질풍노도의 시기를 진짜 늦게 겪었네요. 고3이면. 네. 네, 성인기 다 돼서 그때까지 성실하게 잘 커준 것으로도 감사한데 네. 그때 놓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지랄 총량의 법칙 있잖아요. 그때 그걸 좀 다 채우시려고 확 뿜어냈던 것 같아요. 저의 그 도끼를 막 뿜어내면서 안 하던 표현들도 하게 되고 네. 물론 이제 그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죠.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돈을 버리는 거는 내 손해잖아요. 뭐 돈은 뭐 많이 안 버렸습니다. 뭐 500원짜리는 안 버리고 아이고 아까워라. 100원짜리 10원짜리를 길거리에 뿌리니까 내 친구들이 야 주워 주워 아니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친구들이 막 주워가. 지금 상담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애들이 있으면 센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센터가 지금처럼 보편화가 됐다면 네,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다행히도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그거를 내 안에서 뭔가 뿜어내는 분노들 같은 것들을 조금 하나의 경험으로 녹여내면서 조금 진정도 되고 자기 표현도 좀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기가 다 누구나 조금씩은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사례처럼 계속 엄마를 위로하고 엄마가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오다 보면은 내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있어서 그때그때 조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해보고 엄마한테도 사실은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을 그대로 표출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식이라고 하면은 엄마 나는 지금 몇 살이 됐어요. 예전과는 다른 것 같아 라고 나를 좀 해명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성인이라면 생각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 조금씩 엄마랑 균형을 맞춰가는데 쉽지만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하면은 네.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 친한 친구랑 의논해보는 것도 좋고 이런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장발장님처럼. 네. 네. 지금은 이론으로, 심리적 이론으로 저 자신을 다시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나 왜 그랬을까? 네. 여러분 장발장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답니다. 네, 지금 와서는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주제예요. 엄마는 진짜 나를 사랑했을까? 네.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 얘기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와닿으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감정이잖아요. 정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르고 정의하기 따라서는 사랑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거를 해주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걸 해주는 것도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안 줄 때도 굉장히 많다 라는 걸 느껴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계속 주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준다기보다는 이런 엄마의 방식대로. 많은 부모님의 경우 부모의 방식대로 자식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대.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엄마 방식이 내 방식이랑 다르다고 느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할 수도 있죠. 네. 미술치료 현장에서 동물가족화라고 있는데 맞아 맞아. 아이의 경우 부모님이 닭이야. 그래서 왜 닭이지? 그랬을 때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닭인 경우도 있는데 닭처럼 쪼아대서 닭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잔소리도 하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엄마를 닭으로 생각해. 엄마는 아들을 곰으로 표현을 했어. 그랬을 때 이게 서로의 관계성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엄마는 곰처럼 믿음직하고 든든하대요. 아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엄마가 맨날 쪼으니까 힘들죠. 하지만 그거를 묵묵히 그냥 견뎌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다르고 아이들 보는 시선이나 청소년들이 보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는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고. 네.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동물가족과 집단으로 했는데 네. 아빠를 표현했는데 그게 아마 저기 뭐지 돼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귀를 잘라냈더라고 얘가. 왜 그러니까 아빠는 귀가 없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 돼지는 귀가 없대. 왜 귀가 없냐니까 못 듣는데. 네. 아빠가 청각장애는 아니실 거고 일상에서 아이가 대화가 부재하고 들어주지 않는 아빠, 자기 말만 하는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6세? 7세? 학령기 전이었는데 그렇게 아빠는 귀가 없어 이렇게 아빠는 귀가 없어, 이 돼지는 잘 듣질 못해. 그러면 뭐 원래 못 들었어, 원래는 귀가 있었는데 네. 잘 못 들어서 내가 귀를 잘라버렸어 이렇게. 애가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화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의사소통에서.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아이들이 바라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게 부모가 온전한 사랑을 준다고 해서라도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역시도 네. 그럴 때 많잖아. 엄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어떻게 엄마가 그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네. 잘 되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 잘 되라고 하는 충고나 조언이 족쇄가 되거나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죠. 남들보다 더하네 막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좀 내가 이렇게 힘들다 하는데 오히려 막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시는 거야. 네. 당근이 아니고 당근을 네, 난 받고 싶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봤는데 시험 못 봤어. 그러면 아유 그래 그래도 고생했다 라는 얘기 듣고 싶죠. 그렇지만 이제 아이의 마음, 아이건 뭐 어른이든 간에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 그 과정을 조금 알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는 진짜 나를 사랑했을까. 존 스타인백은 분노의 포도라는 책에서 어머니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녀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내색하지 않기로 하고 살아왔다. 결혼한 이후로. 네. 기쁜 일이 생기면 모두가 자기 마음을 살필 거라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같이 기뻐해주는 버릇이 생겼다. 집에서는 겸손하고 위엄을 지키는 그녀를 모두가 존경했다. 여기서 나오는 엄마는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인내하고 가족의 사사건건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어머님 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엄마의 사랑은 타인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내 모든 것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사랑도 특별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이 있죠. 엄마가 없으면 나는 온전하지 않다고도 느끼고, 나도 여성인 경우는 내가 그런 엄마가 되지 못할까에 대한 불안함이 있죠. 남성은 또 어떠냐면 그런 엄마를 둔 아들이라고 하면은 내 아내상도 그런 아내상을 원할 수가 있고, 굉장히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엄마가 현실의 엄마랑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상적인 엄마를 우리 이상향으로 두는 여러 매체나 책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런 엄마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우리 엄마가 사실 최고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유년 시절에는 보통 어머니가 항상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는 슈퍼맨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또 엄마가 하는 건 모든 거 좋아 보이고 우리 엄마는 세상에 제일 이뻐. 엄마 왜 미스코리아 안 나갔어? 하면서 엄마를 원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맞아요, 시절에.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그랬는데 이게 점점 자라나면서 내 안에 있던 엄마, 내가 생각하는 항상 그 바라봤던 환상적인 엄마와 실제 엄마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거를 점점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환상 속의 엄마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현실적으로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내가 엄마 나이가 돼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하는 엄마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뭐든지 다 알아주는 엄마였는데 네. 나이가 들고 우리가 변하면서 어떨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네.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여기 에피소드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네. 진학을 하게 되면 나는 엄마한테 위로랑 그다음에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엄마는 그 합격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나를 위로하고 나를 축하해 주기 전에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딸 어떻게 됐어? 잘 지내지? 우리 딸 이번에 여기 됐잖아. 어떻게 했냐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 학원에 보내고 이 학원에 보내고 그리고 얘가 너무 열심히 했어. 그 얘기는 이게 내 일인데 엄마 일이 돼버리는 장면들이 보면서 이건 뭐야? 또 한 장면. 내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을 했어. 근데 어떤 회사에 정말 노력을 해서 입사를 하면 좋은데 계속 떨어져. 나는 엄마한테 위로를 받고 싶고 또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계속적으로 넌 언제까지 밥벌이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있을 거냐. 네가 도전해도 실패한다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엄마 밖에 나가기 창피하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취업해가지고 용돈 주고 이런다는데 넌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냐.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네. 굉장히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죠.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어떠세요? 일단 두 번째 에피소드가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넌 언제까지 그럴 거냐. 밖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러는데 누구 집, 내 친구네 집 누구 아들은 이러는데 내 동생네 누구 뭐 하면서 이제 가족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사실 끝도 없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상 명절날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됐고 뭐 친척들과의 비교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누구는 취업했네 안 했네 결혼했네 안 했네. 그래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맞아요. 마음의 상처를 작던 크던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너도 다 계획이 있겠구나 라고 믿어주시면 좋은데 계속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과업이 안 됐다는 걸 평가적으로 얘기할 때 자녀들이 왜 그게 나를 진짜 사랑했을까 라고 의문을 갖냐면 가족이라는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부모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학원을 어디를 보내줬는데 너한테 유학비를 얼마를 줬는데 학비를 얼마가 나가는데 지금 직장을 안 구해 이랬으면 내가 투자 대상으로 바뀐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난 엄마한테 투자 대상이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말 그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엄마의 오롯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뭔가 기준에 맞춰야 되고 어떤 물건이 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때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메시지는 자녀들한테보다는 지금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양육하고 있거나 이런 부모님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자녀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결과가 사실 자녀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사소통하거나 나를 되돌아보는 순간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가족의 비밀. 정말이지 그들은 왜 이혼하지 않은 걸까?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가 우리 가족을 다 챙겼어요. 다 챙기고 여기 주제가 계속 엄마가 나오는데 네. 그리고 엄마가 자녀들에게 굉장히 헌신적으로 잘해줘서 엄마랑은 굉장히 친밀한데 가끔 아빠가 나타나. 아빠가 나타나서 아빠가 오는데 아빠는 점점점 이방인이 돼요.
그리고 커서 알게 됐어요. 엄마 아빠 사이가 매우 안 좋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뭐든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감정이 없이 너무나 헌신적이고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써서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물화일치가 되는 것처럼, 동화되는 것처럼. 그리고 아빠는 점점점 외로워지죠.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가 사실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있지만 있지 않은 상태로 큰 자녀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하나는 형한테 너무 맞았어. 어렸을 때부터 형한테 계속 맞고, 네. 형이 나한테 함부로 얘기해. 잔소리를 하고, 형이 아빠처럼 불림하고. 그래서 성인이 돼서는 이제 형이 과거처럼 때리지는 않지만 형만 보면 두렵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의 앞에 가면 화도 나지만 기가 죽어서 자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가족이 모였을 때 형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고 싶지 않고, 형한테 맞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사과받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 형한테 사과받고 싶어. 형이 나한테 예전에 나 때렸잖아. 어렸을 때 맨날 때렸잖아. 친구들 앞에서도 때리고, 엄마 없을 때 특히 때렸고, 내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달라고 하면 안 주고 괴롭혔잖아. 그거 나 지금 사과받고 싶어. 형만 보면 옛날 과거가 생각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신화라는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들은 서로 아끼고 위로하고 화목한 가정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불협화음이 있거나 가족 간의 트러블이 있어도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는 내가 얘기해서 그 분위기를 안 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서 일탈하는 게 범죄 같고, 가족 엄마한테 대드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가족들이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가족 안에서 잘 융화되고 있나? 그런 갈등이 있으면서도 사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가족들이 모여있을 때 웃고는 있지만 서로 자기 얘기를 못한다거나 또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이랑 있을 때, 친인척이랑 만나거나 가족이랑 있을 때는 굉장히 화목해 보이는데, 집에 오면서, 명절이 끝나고 집에 오면서 가족 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건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미웠어, 싫었어. 근데 문제는 그런 연령이 되면 이미 나도 내 가정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걸 자녀들이 볼 때는 엄마가 할머니 앞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집으로 오는 길에서는 외갓집 식구들이 다 씹는 거예요. 다 험담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웠던 장면, 힘들었던 장면에 대해서 형은 하나도 안 변했어. 형은 여전히 나 만났을 때 막말을, 어렸을 때 날 그렇게 때리더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 감정을 의사소통하지 않은 채 그냥 가족끼리는 웃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웃지만 집에 오면서는 솔직한 감정을 지금 현재 핵가족한테 드러냈을 때 자녀들이 느끼는 양가 감정, 우리가 솔직하게 가족들이랑 의사소통하면 문제가 되는구나를 또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 부모든 내 형제든 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래서 나랑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장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 부모는 둘째치고 형제는 나랑 유전자가 가장 비슷하기도 하고 가장 나이 들어서까지 관계를 이어나갈 대상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느껴져서 단절이 된다거나 화가 더 난다거나, 또 경쟁 구도에서 좀 삶을 살아가고 현재에서 같이 살아가고 경제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부모한테 쉽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는 사실은 시간을 내서 부모나 형제들한테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첫 번째로 뭐 형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형이랑 한번 시간을 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그건 시간을 두고 얘기할 문제지만 한 번쯤은 형이 나한테 이랬었던 게 지금은 내가 그 상황이 아니야.
지금은 그때 어렸을 때 내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처럼 나한테 의사소통하면 나도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는데 그게 나를 존중하지 못한다고 느껴졌어요. 예전에 나랑 현재 내가 달라졌음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내가 아니야? 그때 내가 아니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그러면 안 돼, 나한테. 네. 선을 긋는 네. 관계 설정을 다시 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 앞에서 예전에 웃었는데 지금 웃지 못하고 표정이 굳으면 가족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응처럼 나올 수 있거든요. 너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정색을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그 여유가 없어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과정이라는 게 관계 설정이 다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반발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견뎌내고 다른 관계를 정립했을 때 좀 더 건강한 관계로 우리가 넘어설 수 있죠. 우리가 항상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고통이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숙한 가정이라고 하면은 늘 웃는 가정이 아니라 힘들고 속상하더라도 그걸 지켜봐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각각의 개개인의 삶이 있거든요. 그걸 인정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성숙한 가정이기도 하고 뭐 세상 살이가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거, 인정하는 거. 우리는 늘 행복하고 늘 기뻐야 된다가 아니라 환상 속의 가족과 현재 삶이 다르고 우리는 각각의 삶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내 자녀지만 많이 성장해 있음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가족의 모습의 구성원으로서 그냥 이해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제목처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 굉장히 강렬한 그런 제목인데요. 뭔가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를 시도는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런데 많이 시도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나는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 라는 거를 선언하실 필요도 있다고 봐요. 네. 요즘 바로 많이 나오고 있는 유튜브 영상들이라던가 여러 책들 중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족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나 자신도 조금 돌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위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는데 네. 가끔은 저는 제 개인사에서 보면은 제가 맏딸이에요. 맏딸이다 보니까 맏딸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또 그 가치관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쓰는 제 삶에서도 제가 상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는 것들이 가끔은 저를 올가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네. 그럴 때는 이렇게 거리감을 들고 내가 이게 견딜만한 일인가 그래서 내 한계를 알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내 욕구가 정말 무엇이었는지 들여다보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고 잠시지만 아 내가 이걸 원했는데 이게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이게 내 직업이랑 연관돼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깊은 얘기를 또 나누고 경험담도 얘기하고 네. 네, 바닥에서 돈 뿌렸던 제 솔직한 얘기도 하고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얘기는 이제 잘 공개하지 않는 얘기인데 방송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돈을 뿌렸던 저의 부끄러운 부끄럽다기보다 과거 얘기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책을 다루고 있는 너 책 읽고 싶니 코너는 책에 있는 인문학적 질문을 저희가 던져드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강의, 행사 및 다양한 제안은 timetoheal@naver.com으로 연락주세요. 저희는 또 좋은 컨텐츠로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